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허법 중급 강의, 1차 대비용 중급 강의를 열게 된 남솔립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번 중급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재를 보셨을 때 제가 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별표를 보시면은 조문에도 별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발명의 그 밑에 내용 부분에 별표 표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별표 표시는 기출 표시입니다. 기출 표시고 그래서 숫자는 이제 그 해 기출 연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가끔 보시면은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냥 별표만 있어요. 별표 그거는 이제 기출은 아직 안 됐는데 중요하다. 미기출 지문이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외에 별표 없이 그냥 밑줄만 그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별표 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을 제가 다 일일이 다 보면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다 체크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3개년이죠. 23개년에 20문제씩 하니까 460문제 곱하기 5 해가지고 2300지문을 제가 다 표시를 했어요. 다 표시를 했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들이 다 겹칩니다. 최소 2번 이상 나왔거나 이런 지문들은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번씩. 그것도 뭐 2010년 이전에 뭐 2000년, 뭐 03년도에 딱 한 번 출제된 지문, 이런 것들은 사실 출제 지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짱돌이었던 거예요. 어떤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대부분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00개의 지문이 나오죠. 근데 그 100개의 지문 중에서 90개의 지문은 기존에 나왔던 출제된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고 거의 똑같은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 거기서 뭐 살짝 표현만 좀 달리하거나 이제 나머지 뭐 10지문 내외 아니 10지문 내외 아니면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5지문 내외 그 정도만 기존에 없었던 지문이 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걸 다 이 5개 지문 사실 이거 몰라도 다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들이 다 있잖아요. 이 5지문이 다 동일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4개는 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만 딱 아리까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지문에서 10지문 이거를 지금 우리가 커버하고자 1000페이지, 2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교재를 만든 거고 중급 강의를 개설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법 1차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출제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특허법 있죠, 판례 있죠, 시행령 있죠, 시행규칙 있죠, 어떤 조약 있죠,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사 기준도 아니고 어떤 등록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등록과 관련된 굉장히 세부적인 규칙을 다뤄놓은 조문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면은 진짜 몇천 페이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400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학설 부분을 제가 기재해 놨어요. 학설은 근데 안 나옵니다. 학설은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나중에 2차를 좀 대비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넣어 놓은 거니까 지금 1차 준비하실 땐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나중에 혹시 1차를 합격하시거나 합격하시기 전에 이제 기다리시면서 이거 합격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그냥 복습 삼아서 학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로 2차까지 준비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원래 2차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1차에 나오는 내용도 더 추가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설은 무시하시고 이제 표시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셔도 돼요. 나중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일주일 남았다 아니면 뭐 3일 전이다 이랬을 때는 그냥 밑줄 친 것만 보시면서 넘어가셔도 충분히 18개 이상은 맞출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은 안 됐겠죠. 기출은 안 됐지만은 뭐 밑줄을 그어놨거나 별표 표시를 해놨으니까 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준비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수강을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는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이해는 있지만 그게 좀 불명확한 거죠. 불명확하고 문제를 보면 항상 틀리고 이게 봤던 걸 계속 까먹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개념에 대한 오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문을 보면은 확실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적인 개괄 한번 잡고 갈게요. 이 특허법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구성은 조문 순서가 아니에요. 조문 순서가 아니고 제 책도 그렇지만은 조문 순서대로 1조부터 뭐 200 몇 조까지가 쭉 나열하는 식의 어떤 구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조문도 나름대로 이 입법자가 이런 순서를 생각해서 조문을 기재해 놓은 거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처음 특허법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친절한 순서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1조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뭐 3조부터 뭐 25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간 뭐 이런 거예요. 권리 능력 뭐 이런 거 나오고 사실 처음 특허법 딱 배우자마자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딱 막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뒤에 중요한 거 정작 중요한 것들은 29조 이하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실체적인 것들은 다 이제 가지도 못하고 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특허법이 의외로 민법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은 굉장히 실체적인 막 판례들이 나오고 실상에서 쓰이는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어 하는데 특허법은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기간 계산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니까 뒤에 거는 갑자기 겁을 먹고 보게 되니까 이거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간이나 이런 건 사실 절차적인 거거든요. 1차로 따지면은 그냥 단순 암기예요. 이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의 어떤 구성을 좀 목차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특허라는 게 처음 시작은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 없던 걸 내가 뭔가 생각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발명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거든요. 그냥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발명이 되려면 이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이런 발명의 정의 규정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들 중에서 발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정의 규정을 먼저 보면서 그래서 발명은 무엇이고 미완성 발명, 그런 발명이 아닌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은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에 여러분이 구분하실 일은 없습니다. 심사관도 몰라요. 심사관도 봤을 때 이게 미완성인지 비발명인지 사실 모릅니다. 이게 진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냥 설명이 부족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심사관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미완성이랑 비발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에도 그냥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을 딱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미완성 발명, 비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명의 범주로 일단 넣어놓고 29조이랑 본문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정의 규정에 만족을 하는데 조금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특수 유형 발명들이에요. 그래서 용도 발명, 선택 발명, 수치 안정, 컴퓨터 프로그램, 미생물, 식물 발명 이렇게 발명들이 쭉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 대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창작한 것이냐라는 그런 요건들 있잖아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데 이것들이 각각의 요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요건 하나가 애매한 겁니다. 이 요건들이 애매해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논의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용도 발명, 선택 발명 이런 것들이 다 판례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니까.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부분은 판례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학용도 발명이랑 이 파라미터 발명, BM 발명은 물론 이렇게 병렬적으로 기재를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의학용도 발명은 용도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용도 발명 중에서 이 의학 용도 발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판례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 떼놓은 거예요. 좀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용도 발명 이해하시면은 의학 용도 발명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의학이니까 나오는 어떤 요건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 발명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만 선택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과연 창작이냐, 상위 개념이 먼저 게시가 되어 있는데 하위 개념을 거기서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게 과연 창작이냐라는 것 때문에 특수 유형 발명으로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치 한정과 파라미터 발명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발명은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예요. 수치 한정은 예를 들어서 특정 구성 요소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구성 요소를 어떤 수치화해가지고 뭐 1 이상 10 이하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를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하고요. 파라미터 발명은 특정 파라미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파라미터 발명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어떤 무게가 뭐 1kg에서 A라는 어떤 구성요소의 무게가 뭐 10kg이다. 10kg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수치 한정 발명이고 파라미터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구성을 이건 킬로그램 무게이지만 부피 대 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부피분의 이건 무게야 라고 하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1kg 뭐 리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10kg 리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한정 발명의 어떤 판단 방법이 파라미터 발명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고, 다만 파라미터는 이렇게 특정 파라미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무게를 여기다 곱해버리면은 뭐 1리터를 곱했을 때는 똑같이 A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kg, 10kg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무게 1리터를 곱했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랑. 이런 경우에는 별다를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도 수치 한정 발명과 동일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명이냐라는 이제 논의에서 시작된 거고, 현재로서는 발명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 매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는 거고, BM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영업 발명인 거예요. 영업 방법인 거예요. 영업 방법. 그래서 BM 발명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거의 동일한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미생물 발명이랑 식물 발명은 이거는 유사한 거고, 미생물 발명이랑 식물 발명 둘 다 기탁을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탁 관련한 문제들이 여기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미생 발명에서 다른 발명과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 기탁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 기출 문제들도 거의 다 기탁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명을 만족했어요. 발명을 만족해서 이건 발명에 속해, 특허법상 발명에 속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다음에 이거를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특허 요건이 나옵니다. 그다음 그 전에 이 발명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해서 이 글을 가지고 심사관한테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 아이디어를 표현한 글이 명세서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 생각을 글로 표현해낸다라는 거는 이 똑같은 글을 봤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랑 똑같은 글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요건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게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명세서를 어떻게 쓸지와 관련해서 이제 명세서는 대표적으로 여러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그리고 그럼 발명의 설명을 어떻게 적을지와 관련해서 이제 특허법이 규정해 놓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청구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경험상 저도 처음에 일을 할 때 어느 회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다른 어떤 회사 거를 이제 볼 기회가 있어요. 청구범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중원보원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야.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 문장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6줄까지가 다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청구범위로 기재가 되고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있는데 왜 이걸로 거절 안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가 되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하고 간결해서 등록이 된 거고, 어쨌든 문장적으로는 아무런 명확성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파생돼서, 자, 그러면은 이 특수유형 청구항들은 이게 과연 명확하고 간결한 것인지 애매하다, 이것도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판례에서 판단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특수유형 청구항이랑 특수유형 발명을 헷갈려 하세요. 특수유형 발명은 발명이 될지 말지 이 초기 단계 앞단에서의 문제인 거고, 이 특수유형 청구항은 발명은 발명인데 청구항 표현이 명확한지 불명확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특수유형 발명에서는 뭘 따지고 있냐면 성립성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뭐 신규성, 진보성, 등록권 판단, 그리고 청구 범위 기재 방법, 발명 설명 기재 방법,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책의 구성들이. 왜냐면 이게 발명인지부터가 모르겠으니까 이게 만약에 발명이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기재를 해주고 있고, 특수유형 청구항은 발명은 발명인데 청구항이 명확한지 간결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의 기재를 보시면은 청구 범위 해석이에요.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 범위를 이 불명확해 보이는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권리 범위 판단 시에 이 불명확해 보이는 청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거의 그 해석 기준에 대해서 판례들이 설치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PEP 청구항은 풀었으면은 제조 방법 기재된 물건 청구항이에요. 그냥 물건 발명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 발명인 게 명확하고, 대신에 청구 범위 표현 자체가 제조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제조 방법 기재 안 써도 뭔지 알겠는데 왜 굳이 적어 놓냐 라는 거에 입각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 그럼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적었을 때 청구범위에서 어떻게 할까, 이 제조 방법 범위 내로 한정해서 해석을 할까 라는 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죠. 기능식 같은 경우에도 굳이 기능식으로 안 적어도 되는데, 헷갈리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치면 어떤 유닛이라고 적어가지고 뭐 포괄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냐, 추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고, 판례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조문이거나 아니면 조문이 없거나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나오니까 판례가 나오는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쿠시는 특정 구성 요소를 특정 구성에서 마지막 라지 A라는 거가, 라지 A는 스몰 A도 될 수 있고 스몰 B도 될 수 있고 스몰 C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청구항 내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걸 마쿠시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거 과연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져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잽슨 청구항은 이제 전제부 구성을 이용해서 뭐 이러한 어떤 전제를 깔아놓고, 그래서 뭐 기술 분야를 쫙 적어 놓은 다음에 이런 기술 분야에서 기존에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내 발명은 어떤 구성 요소 A, B, C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진보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라는 거고, 청구 범위는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져 있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가 뒷받침되냐, 이것도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설치하고 있고요. 발명의 설명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발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발명의 설명에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막말로 시를 써도 됩니다. 자기소개 써도 돼요. 내 이력 써도 됩니다. 그래도 거절 이유가 안 나와요. 심사관이 보는 거는 청구 범위예요. 청구 범위를 보고서 청구 범위가 잘 적혀져 있는가,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발명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가 라고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 범위와 대응되는 부분이 발명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걸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걸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발명을 한 3개를 했어요. 발명 3개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발명에 대해서, 근데 이 발명이 하나의 어떤 기술 분야에 속해요. 아니면 다른 기술 분야에 속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스타트업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품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가 새로 발명을 한 거니까 출원을 하긴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출원 비용을 이제 변리사한테 가서 상담했더니 500만 원 달래요. 근데 지금 월급 줄 돈도 없는데 5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3개 달래. 그래서 1,50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러한 이 발명 설명과 청구 범위 그리고 분할 출원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제 제대로 된 변리사는 그렇게 이제 돈이 별로 없으시면 일단 발명의 설명에 다 적으시고 3개 발명 설명에 다 병렬적으로 다 적으신 다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그 발명에 대해서만 청구 범위에 기재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은 분할 출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런 심사료 그리고 등록료, 유지료, 이거는 청구항 기준이에요. 청구항이 몇 개가 적혀져 있느냐 기준으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발명 설명이 뭐 100페이지가 됐든 500페이지가 됐든 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할 출원을 통해서 그 발명 설명에 있는 부분을 청구 범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발명 설명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를 위해서 배경 기술도 기재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배경 기술 기재 딱 봐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요. 안 적어도 될 것 같잖아요. 안 적어도 사실 통상의 기술자라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해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 이유에 해당할 뿐, 나중에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는 정도. 정보 제공 사유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명세서에 이렇게 나의 어떤 생각,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나의 발명을 적었습니다. 적어서 심사관한테 이제 제출을 해요. 심사관에 제출하면은 먼저 가장 주요하게 보여야 될 게, 이게 과연 이 발명은 발명인데 특허 가능한 발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가능한 발명 관련해서는 법조문이 29조예요. 29조에 명확하게 특허 요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돼 있죠?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앞에 본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확선이 있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인데 왜 36조에 없죠? 기본적으로 이 확선이 들어왔을 때 취지 자체가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된 신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는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확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 출원 공개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출원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은 이걸 공개할 목적이 있었어요. 출원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공개를 해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출원했습니다. 출원했는데 출원 공개라는 거는 1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확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규성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거를 청구 범위에 기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건 신규한 게 아니다, 기존에 있던 거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특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확선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출원해서 이 당시에 공개된 걸로 봐야 되는데 출원 공개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것으로 보고서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보자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는 표현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확대된 신규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확산을 묶어놨고요. 그래서 조문 구조도 그래서 29조에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선출원주의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판단 대상을 보면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판단 대상을 보시면 신규성은 내 발명의 청구 범위랑 기존에 있던 공개된 문서 전부를 이제 대비 판단하는 거고, 확선은 내 청구 범위랑 기존에 출원된 명세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전체를 기존에 공개된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선출원주의는 뭐죠? 청구 범위랑 청구 범위를 비교해요. 이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실질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는 절차적인 부분이에요.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출원주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변리사가 돼서 일을 하시면은 선출원주의 위반의 거절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발명을 가지고 변리사한테 가면은 각기 다른 변리사가 각기 다른 청구범위를 작성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 동일한 발명이더라도. 이런데도 어떻게 선출원주의 위반이 나오겠어요?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선출원주의 위반은 동일인인 경우에 나옵니다. 동일인이 욕심을 내가지고 기존에 출원했는데 거기서 뭐 분할 출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출원을 하거나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바꿔요.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보다 근데 좀 넓게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출원주의 위반의 거절이유가 나오지 타인 간의 선출원주의 위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분히 절차적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특허 요건은 요 사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선에 해당하는 거고, 요 사업성 이용 가능성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의료 기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의료 행위 관련한 부분이 사업성 이용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완성 발명이랑 비발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 이유가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신규성과 진보성은 이제 요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 중에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신규성이랑 확선이에요. 그래서 판례도 많습니다. 판례도 많은데 그 판례를 좀 정리해서 보시면은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보시면은 1차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차까지도 사실 신규성, 진보성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다분히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심사관도 어떤 심사가 맞냐에 따라서 이게 진보하다고 될 수도 있고 진보하지 않다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의 영역입니다. 신규성, 진보성이 있냐 없냐는 설득의 영역이고 이거는 실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1차 문제도 그렇고 2차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문제도 진보성을 수험생이 판단하라라고 주진 않아요. 진보성 관련된 부분들은 판단 기준에 대해 설치하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례, 이 요건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판례들이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 판단 기준만 잘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허 가능한 발명임을 확인했어요. 29조를 통해서 이거 특허는 된다. 특허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특허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가가지고 동일한 거 가지고 변리사 아닌 사람이 가서 이제 심사 받고 심사관한테 심사하고 특허청에 제출한다고 해서 다 등록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 중간에 동일한 발명, 동일하게 특허 가능한 발명이더라도 중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떤 거절 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록이 될지 거절이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특허 가능한 발명이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야죠.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이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을 누가 발명했는지, 모인 출원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발명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인 출원 그리고 공동 발명에 대한 어떤 요건 이것도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에 어떨까? 이전은 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주체에 해당해서 권리 능력.
뭐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출원주의. 자, 이거 지금 출원을 했는데 출원하고 보니까 기존의 선출원에 동일한 청구 범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권 제도는 이제 국내 우선권과 조약 우선권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어떤 출원을 했거나 다른 나라에 출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공개한 경우에는 뭐 공지에 지정할 수 있지만, 기존에 뭐 우리나라에 출원했는데 거기서 개량 발명을 했는데 내 발명 때문에 내가 거절되면 안 되잖아요. 내 출원 때문에 거절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 우선권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특허 요건 판단 시 아니면 다른 요건 판단 시에 출원인을 소급해서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우선권 제도입니다.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알, 분리, 변경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원을 했는데 이 출원에 대해서 어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보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수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출원 자체에 대한 수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출원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에서 뭐 실용신안으로 바꾸고 싶거나 특허 발명한 실용신안은 그 고도한지 여부에 대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했다가 진보성 위반이 너무 확실하다라고 싶으면 실용시한으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 출원이 있고, 분할 출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 설명에 내가 청구범위에 기재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게 더 적혀져 있어요. 이거 다 분할을 해가지고 다 청구 범위화하는 겁니다. 청구 범위 적으면 이게 권리 범위가 되는 거니까 내 권리를 좀 더 넓게 주장하고자 할 때 분할 출원을 이용하고, 분리 출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법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분리 출원은 분할 출원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출원을 했어요. 출원한 다음에 심사를 받으려면은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심사 청구에서도 우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는 거고, 심사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심사 청구 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잖아요, 기간이. 그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심사 청구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너무 빠듯하게 5년 다 돼가지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미국 먼저 등록을 받고 미국 청구항으로 보정을 한 다음에, 미국 청구항을 이제 번역을 해서 보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등록을 받으려고 심사 청구를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5년이 다 될 때까지. 미국 등록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시장은 미국, 유럽이니까. 중국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출원만 해놓고 심사 청구 안 해서 적체되어 있는 출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로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좀 애매한 기간이거든요. 3년이라는 거는 미국에 나가가지고 등록받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PCT 출원했다? 그럼 PCT 출원 한 6개월, 8개월 추가되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좀 애매한 기간입니다. 애매한 기간이어서 이 특허청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아예 딱 거절돼 버리면 그냥 한국 것도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심사 청구는 해야 됩니다. 기간이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3년으로 줄였고요. 이제 기타적인 부분은 이제 기간, 이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고 문제를 통해서 이 직접적인 그 날짜를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봐야 숙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청구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심사가 거절됐어요. 거절이 됐으면은 이제 재심사 청구를 먼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하거나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심사 청구까지 했는데 안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가고요. 재심사하지도 않고 거불심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둘 다 선택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록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등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심판은 아닙니다. 특허 취소 신청이고요. 물론 심판원에서 결정은 하지만 특허 취소 신청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원 관련해서 해외 출원, PCT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룰 겁니다. PCT는 이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PCT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PCT는 해외로 나가고 싶을 때 각국에 하나하나씩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PCT 출원, 하나의 단일한 출원을 이용해서
이걸 먼저 어떤 확정을 받고 국제조사 보고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확정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각국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국에 진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나라 거예요. 그 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보시면은 국제 단계랑 국내 단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국제 단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이 PCT 출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단계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 국제 단계랑 국내 단계 완전히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국제 단계는 저기 세계 어딘가, 와이퍼의 어딘가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 단계부터가 이제 그 나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냥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CT는 어려워하시지만 국제 단계랑 국내 단계 분리하기만 하면은, 개념적으로 딱 분리하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다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변리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자, 등록이 됐으면은 이제 특허권이 설정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해서 뭐 등록료 납부를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제 이 발명자가 여러 명이다, 혹은 그 지분에 대해서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특허권에 공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에는 2차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허권은 대부분 공유예요.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공유로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 간에도 협업을 많이 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고 발명자 간에도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허권에 공유가 되어 있는 특허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판례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공유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 존속기간.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는 특허권은 유한한 권리예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만 이제 유한한 권리입니다. 그랬을 때 존속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연장 관련해서도 같이 볼 거고요. 네, 특허권의 효력 관련해서는 이제 특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특허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만 쓰려고, 남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 못 쓰게 하려면은 내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청구범위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글로 표현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기준을 설치를 한 거고,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이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이후에 이 특허권에 대해서 내가 실시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실시권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 실시권을 설정해 줄 때는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면 실시권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어떤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실시권이 설정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나뉘는데,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전용 실시권은 본인만 실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상 실시권은 본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뭐 물권적 권리다, 채권적 권리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상 실시권자는 좀 더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의나 뭐 이런 요건 또 다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통상실권은 비독점적인 통상실권이랑 독점적인 통상실권이 있는데, 사실 이 독점적 통상실권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온 적은 없고요. 1차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1차는 대부분 이 비독점적인 통상실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정이 있죠. 재정 같은 경우에는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없으니까 다 조문만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암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두문자 따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문자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정 같은 것도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굳이 뭐 내용을 막 풀어가지고 밑에다가 쓰진 않았어요. 그냥 조문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문만 가지고 조문에서 어떤 부분이 기출되었구나 보면 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오는 부분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이런 권리 범위를 확인했더니 제가 침해야.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금지권, 그리고 손해배상, 그리고 그 밖에 구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침해 유형을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헌 침해가 가장 깔끔한데, 조금 변경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똑같이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똑같이 쓰기는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균등 침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뭔가 더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용 침해, 간접 침해는 그 전 단계에서 구성 요소를 어떤 전용, 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품을 생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침해, 생략 침해는 이제 부가적으로 선택 발명과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상위 개념이 되어 있는데 하위 개념을 실시한 경우에 이게 선택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도 있고, 하나를 구성 요소를 뭔가 중요하지 않은 걸 빼고 했더니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라고 했을 때 이제 생략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침해도 마찬가지로 침해 관련해서는 조문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조문 하나밖에 없는데 126조 관련한 그 특허 침해 관련 조문 하나밖에 없는데 침해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 판례를 통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제 침해를 주장했을 때 그 상대방 실시자가 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의 항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96조 특허권의 효력이 없다. 라는 게 이제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할 때부터 기존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동하는 거에 불과하거나, 국내를 통과하는 거에 불과하거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력 제한이 돼요. 그래서 96조의 효력 제한 사유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효의 항변은 이제 이 특허권의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과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권리법령 심판에서 이런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자주 취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기술은 특허 발명과 관계없이 특허 발명 떼놓고 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공지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면 이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내 거는 이미 공지된 거를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이야, 특허 발명과 아무 관련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 실시 기술의 항변이죠. 특허권의 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효의 항변 중에서 일부로서 특허권의 남용에 있던 법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민법상의 어떤 특허권의 남용도 있고요. 독점 규정법상의 특허권의 남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남용은 따로 떼놓은 겁니다. 무효의 항변에서. 권리 소지는 이제 이 특허 발명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고 그 사람 그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시 산 거야. 내가 당근마켓 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은 소진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당근마켓으로부터 샀는데 갑자기 삼성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중이득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특허권의 소진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나오면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라는 항변 이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특허 침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이제 하시면 되겠죠. 부인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게 조금 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거예요.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예요. MP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터라고 해서 이제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요. 너 우리 특허권 침해하고 있어 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아닌데? 이럽니다. 아닌데? 증거 있어? 이래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제품 이런 거 특정해가지고 클레임 차트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자, 이거 봐봐. 침해지? 라고 하면 아닌데? 나 이거 안 쓰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제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이 구동이 되려면은 A, B, C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까봤어요. 까봤더니 A, B, C가 있어요. A, B가 있어서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클레임 차트 만들어서 보내요. 보내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닌데 그거 쓰긴 하지만 그렇게 동작되는 게 아니야.
이 청구범위에 어떤 이 연결 관계가 있잖아요. 그 연결 관계가 틀렸어.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해와 침해에 대한 항변, 그리고 이 침해를 다투는 건 굉장히 복잡다단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해나 침해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판례들이 여기 거의 다 판례 위주거든요. 그래서 판례들이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지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판례 각각에 대한 케이스, 사실관계를 알 필요는 없어요. 1차에서는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판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판례를 하나씩 판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1차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결론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이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판례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냐 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냥 세 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1차를 붙기 위해서는 밑에 세 줄만 보시면 되고, 이제 2차에 들어가시면은 그 위에 이유를 보시면서 그 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2차고, 1차는 결론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제가 판례 되도록이면 판결 원문, 판결 요지에 대한 걸 전부 다 기재해 놨어요. 하지만 밑줄친데는 딱 세 줄이거든요. 밑줄친데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보고 싶다라고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3월부터 이걸 들으셨어야죠. 네. 지금에서는 결론만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지를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해도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 사람이 몇 개를 썼는지, 뭐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몇 개를 팔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128조의 특별 규정을 이용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래서 130조의 추정 규정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구제항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상 청구하는 거고, 128조 손해배상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칙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128조 손해배상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니까 과실 있어야 됩니다. 고의과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 고의과실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 둘 다 할 수 있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3년, 단기 소멸시효 3년이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10년이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 위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1차에서는 출제가 된 적 없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 청구나 그다음에 형사상 조치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민사상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야, 이거 침해죄야 라고 하면서 형사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형사상 조치는 판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년, 얼마, 양벌 규정의 경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문자 통해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의 변경 및 소멸 관련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등록이 된 이후에 소멸하고자 하면은 무효심판 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청구범위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무효심판이 들어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정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변경 소멸에 대해서도 볼 거고, 그다음에 무효가 된 이후에 어떤 권리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된 이후에 만약에 이 특허권에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 실시권에 대해서 실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실시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이제 무효 이후의 권리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판례를 통해서 밝혀져 있으니까 결론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 심결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온 게 이제 심결이잖아요. 그래서 심결에 대해 불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심결 취소송을 하면 됩니다. 심결 취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의 그 요건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 소유이익, 심리범위, 판결 효력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번 쭉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만약에 이걸 들으시면서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서 이제 나무로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고 이제 구체적인 숲을 이제 들어가서 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시고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